네. 자, 우리 이번에 이제 이틀째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합시다.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51조까지 했었죠? 자, 51조 맨 아래 보시죠. 자, 경찰 활동의 기준 이런 항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줄만 딱 밑줄 치고 지나갑시다. 제목으로 해도 되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해도 되고, 뭐 있어요? 경찰 활동의 사상적 기초는 사회계약설이다. 응? 그거 한 줄. 제목으로 해도 되고, 동그라미 1번 문장 그대로 있죠? 그래서 사회계약설이 뭔지에 대해서는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사회를 만들기로 우리 개인들끼리 계약을 해서 또 사회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모여 살기로 계약을 맺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그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뭐 잡아서 뭐 추방을 하든지 뭐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부 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정부 기구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개인들의 생명, 시체, 재산 보호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 이걸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시민 개개인들로부터 자기 개인들의 생명, 재산, 신체 이 보호할 권리를 이제 정부 기구가 위임을 받아서 개개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찰도 정부 기구 중에 하나로서 그 경찰이 행하는 이런 공권력, 이 권한은 결국 시민 개개인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즉 시민들을 위해서 권한 행사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학자 중에 존 로크의 그 주장하는 이론을 거기다 이제 52쪽에 쭉 써놨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직접적으로 시험에 뭘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한 줄로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3쪽으로 가보세요. 53쪽 보면 위에 이제 표가 있고 사회계약사상 비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프랑스 혁명 그와 전후로 해서 이런 그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 생겨나는데 그때 이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학자들 3명이 나옵니다. 토마스 홉스부터서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이렇게 3사람이 주장했는데 3사람이 약간씩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요 얘기는 이제 그 우리가 일반 순경 시험에서는 아직 나온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거 낼 필요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부 후보생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세 학자들의 주장의 차이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순경 시험에서는 아직 이거 세부적으로 세 사람을 비교해서 나온 문제는 없고 또 당장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요거는 이제 다른 것들 중요한 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혹시 모른다 하는 생각에 관심 있을 때 한 번 더 눈여겨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보다 중요한 거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53쪽에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그 제목이 뭐예요? 이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서 이 코헨과 펠드버그라는 학자들이 이 5가지의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부분은 시험에 늘 나와요. 거의 뭐 매번 나오다시피 하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5가지 기준 뭐인지 제목 체크해 볼까요? 공정한 접근의 보장, 공공의 신뢰 확보,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뒤로 넘어와서 또 협동과 역할관계 준수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협동 그다음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이렇게 해서 5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설명을 좀 덧붙여 볼까요?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서 그 의미가 뭐였어요? 경찰 조직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생겨난 기구다. 따라서 이런 경찰이 제공하는 어떤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정한 접근이 보장돼야 된다. 즉 다시 말해 성별, 연령, 빈부격차, 전과 요무 등에 의해서 치안 서비스 제공하는 거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공평하게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시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부자 동네는 순찰을 더 열심히 하고 가난한 동네는 순찰을 덜 하거나 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거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그 예 들어놓은 거를 먼저 잘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옆에서 말하는 5가지 기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요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런 예들을 들어놓고 뭐예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위반된다고 하는가 코엔과 펠드버거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런 거 물어봐요. 응? 또 그 뜻하고 이 5가지 기준을 연결 잘못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자주 나오는데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공의 신뢰 확보라는 그 개념 보면 이 경찰이 뭐 이게 총기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물리력도 사용하죠. 경찰이 사용하는 권한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거야. 위임받았다, 위탁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그 믿고 맡긴 거에 맞게끔 행사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경찰권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괄호 속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법 집행을 엄정하게,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무슨 뭐 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행사해야 돼요. 최소한도로. 그리고 그 경찰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여기 써지는 것들이 전부 다 시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잖아요. 그죠? 요 내용 둘째 줄, 셋째 줄 요게 바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또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뭐가 들어서 시민 A가 TV를 도둑 맞았다. 그런데 자기가 누가 훔쳐간 건지 자기가 대충 알겠다. 그럼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직접 찾는 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 하는 것은 이거 경찰 조직이 시민들이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 행사가 되는 경우죠. 요런 예. 또 뭐 있어요? 거기 예들을 쭉 보세요. 예. 만약에 또 필요 이상으로 여기서 거기도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54쪽에 여기서 내려오면서 맨 마지막 예를 볼까요? 둘, 여섯 저쪽. 절도범 추격 중 아무 저항 없이 흉기 들고 저항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총을 쏴서 사살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과잉 경찰 권한 행사를 과잉되게 한 것으로 이런 거 뭐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냐? 공공의 신뢰라는 기준에 위반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이 각각의 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놨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걸 잘 매치시켜서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라는 항목이 나오죠.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그 문장 읽어볼까요? 위에 그 내용에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 집행을 통해서 그 법이라는 것도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이에요. 그 법 집행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사회의 질서 유지 그 속에는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두째 줄을 잘 보세요. 그 괄호 속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법 집행은 그 법 집행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 법 집행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시민의 생명, 재산 보호예요. 응? 그걸 통해서 사회 질서 유지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그 문장을 좀 밑줄 쳐주세요. 법 집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재산의 안전 보호를 위한 수단인 거다. 이거 수단을 목적시하면 안 되겠죠. 응? 그래서 강력한 법 집행보다 국민의 생명이 더 위험하다. 그러면 그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생명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셋째 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둘째 줄 괄호 속의 내용을 잘 유의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또 뭐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다 써 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준은 협동이라는 기준이에요. 협동, 팀워크. 그래서 뭐예요? 이 팀워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경찰 조직 내에서도 경찰 공무원들끼리도 협력을 해야 돼. 그죠? 또 경찰기관과 경찰기관 간에도 협력해야 되고 경찰기관과 다른 국가기관 간에도 협력해야죠. 즉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 뭔가 강력 범죄자 검거하면 1계급 특진 이게 내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혼자 특진할 욕심으로 그죠? 그
협조해가지고 다른 기관하고 협조해서 체포할 수 있었는데 혼자 검거하려다가 놓쳤다든지 실패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협동해야 될 기준에 위반된 거죠. 자, 그런 예를 들고 뭐에 위반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여기서 냉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냉혹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편견이나 주관적인 감정 이런 걸 개입시키지 않고 하지만 엄격한 태도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보세요. 경찰은 사회의 일부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개개인의 개성, 감정, 편견 이런 거 구애됨이 없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거기 뭐 보면 예를 들어서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여자가 좀 그 틈을 보이고 이상하게 옷 입고 다녔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주 원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양쪽 주장 다 살펴보고 일단은 범죄를 저지른 그 범인이 더 잘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제나 여자 쪽이 주 원인 제공자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다든지, 그죠? 또는 자기 절도받은 집안의 경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절도범만 잡히면 하여튼 그냥 가혹하게 다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자기의 주관적 감정이나 편견을 개입시키면서 직무 수행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기준에 위반된 정당하지 못한 법 집행으로 이해된다. 자, 지금 5가지 기준 얘기했는데 자, 그 내용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거나 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잘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돼요. 5가지 기준을 뜻과 이해를 계속 아주 강조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55쪽에 넘어가면 그러면 이러한 경찰관 개개인들이 바람직한 그 경찰 활동을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그 윤리가 확립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실천적 과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쉬운 내용이에요. 시험에 아주 예전에는 한번 쓰인 적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55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제 그 냉소주의라는 태도와 회의주의라는 태도를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거는 조금 참고해 보세요. 이게 한 문제짜리로 이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문 속에 섞여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공통점은 뭐예요? 불신이야, 불신. 응?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불신이 바탕이 되는 건 공통점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른바 이제 냉소주의라는 거는 자, 내용 들어가 보세요. 표에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어떻게 돼요? 합리적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불신하고 비판만 하는데 왜 그런지 합리적 이유, 근거를 제시 못해.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응? 무조건 거부, 불신. 자, 합리적 근거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셋째 줄 끝에 가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뭐예요? 이거는 개선은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시키려는 의도가 없어요. 응? 바로 그게 냉소주의의 핵심 포인트예요. 뭐냐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두 번째 이걸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다. 응? 이게 냉소주의적인 태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냉소주의 극복 방안 이렇게 나오는데 뭐였어요? 거기 Y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행정학 쪽에서 이제 조직 관리할 때 관련되는 이론인데 이 X이론, Y이론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 조직을 관리하면서 조직 구성원 우리 개인들을 어떤 시각,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여기에서 이제 X이론, Y이론이 나오는데 X이론은 인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본래가 천성이 게으르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싫어하는 존재다. 이런 전제하에 그러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 해라 딱딱 지정하고 획일적으로 지시 명령하고 안 하면 강제로 제재하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X이론이고 Y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정반대서 인간은 본래 자발적인 존재고 이타적인 존재고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조직 구성원 개인들에게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지시 명령보다는 뭔가를 자율성을 주고
참여, 결정할 때 참여시켜서 뭐 이렇게 합의해서 정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더 조직 목표가 효과적이다 달성하는데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어느 이론이 맞는가를 평가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주로 이제 오늘날에 강조되는 건 Y론적 시각에서 조직 구성원들을 바라보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Y론에 입각한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로 연결하세요. 그다음에 이 지금 일구한 냉소주의하고 회의주의는 이제 둘 다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회의주의라는 거는 정반대로 뭐야? 이것도 불신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불신하고 비판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뭐예요? 이거 이렇게 개선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왜 이 방식을 안 따르고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태도,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이거 간단히 좀 비교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보세요. 그러면 56쪽에 맨 위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경찰의 전문 직업화의 장점과 문제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또 이것도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 출제가 뭐 꼭 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무슨 말인지 모르면 만약에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히만 살펴보죠. 여기서 말하는 전문 직업화라는 거는 일종의 뭐예요? 경찰 공무원 그 업무라는 게 어떤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업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사고 방식을 가리킵니다. 전문 직업화. 자, 이 경찰 공무원직을 전문 직업화 이렇게 전문 직업으로 생각할 때 장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쉽게 아무나 못하는 일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위상도 높아지고 뭐 이런 장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거기 용어 때문에 내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 전문 직업적 부권주의라고 하죠. 그 부자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부. 그러니까 부권주의라는 말이 뭔 뜻일까요? 우리 과거에 지금도 뭐 그런 집안이 있겠지만 과거의 집안을 보면 아버지가 이제 가장으로서 어떻게 돼? 그 가정 일에 대해서 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시.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내 말대로 하면 돼. 다 따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죠. 바로 그런 사고 방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전문가라는 거를 내세워서 일반 국민들의 당신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원하는 또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그런 경찰 권한 행사 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돼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 시민 국민들을 이제 말하자면 고객, 봉사해야 될 고객으로 치안 서비스 제공해야 될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월적 시각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시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런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찰 공무원직을 오로지 이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직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학력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직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 특정한 사람들만 경찰직을 수행할 수 있게 담당할 수 있겠죠. 경찰 공무원이. 따라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경찰 공무원직이 전문 직업으로 인정돼서 그 경찰 공무원들 자신들의 원래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자기들 좁은 시각만 가지고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시각에 빠지게 되면 경찰 공무원이 되려면 뭣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을 엄청 강력히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예를 들어 두 번째 줄에 우리 순경 공채 시험에 학력, 대졸 학력 이상이라면 응시 자격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경제적, 교육적인 약자에게는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게 되죠. 그러면 결국 경찰 공무원직은 결국 경제적 강자만 계속 맡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비판점으로 제시되죠. 그 다음에 사망은 전문가니까 그 좁게 자기 분야만 생각하지 다른 분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걸 일종의 뭐 소외의 문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이건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전문직업화와 관련된 그 이해를 조금은 해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찰 윤리 이 확립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공무원 윤리 강령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일종의 선언 형식으로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침 같은 걸 이제 자발적으로 정해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경찰 윤리 강령인데, 자, 의의가 있고 기능과 문제점이 있는데 뭐 별거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꼭 관련되는 거는 쌍가로 3번이에요. 맨 아래. 자, 우리나라의 경찰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변천용 과정이 나와요. 그 순서를 쭉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강령이라는 게,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966년에 경찰 윤리헌장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응? 처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윤리강령에 해당하는 게 만들어졌었는데 이거 이제 폐지되고 1980년대는 새경찰 신조 뭐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졌고, 이 내용은 이제 다 없어진 거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는 없고 제목만. 그 다음에 1991년이 우리나라 경찰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때인데 1991년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1987년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민주화된 분위기 속에서 새로이 경찰이 출범하는데 1991년에 경찰헌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98년에 경찰 서비스 헌장. 그래서 현재는 이 91년도에 제정된 경찰헌장과 98년에 만들어진 경찰 서비스 현장이 현재 이제 그 뭐랄까 현재 통용되고 있어요. 경찰 조직에서.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나 그 변천사 과정 순서대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 체크하고요. 두 번째로 동그라미 2번 1991년에 제정된 경찰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경찰 공무원상, 그래서 5개 항이 있습니다. 요거 꼭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하나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해가지고 깨끗한 경찰까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거기에 내용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연결시켜서 외워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뭐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상, 이거는 친절한 경찰의 내용. 그러니까 오른쪽 걸 먼저 공부하는 요령, 오른쪽 내용을 보고 이거 뭐다, 친절한 경찰을 설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5가지는 이제 앞글자 따면 친의 공근께, 이렇게 5가지를 일단 머릿속에 외우려면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친의 공근께, 친절한, 의로운, 공정한, 그다음 뭐야, 근면한, 깨끗한. 그래서 공부하고, 자, 의로운은 공부할 때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친절한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그죠? 따뜻하게 하면 친절. 그다음 뭐야? 불이 불법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의로운. 그다음 뭐야? 공정한, 양심에 따라 법 집행. 근면한, 갈고 닦는데요. 그 다음에 깨끗한, 검소하게.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키워드, 자기 나름대로 키워드를 잡아서 연결, 이렇게 해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경찰 서비스 헌장은 한 5가지, 6가지 있죠. 요거는 아마 일선 현장에 가면 지구대 뭐 이런 지구대나 경찰서 아마 이런 거 아마 이렇게 붙여놓은 거, 벽에다 붙여놓은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서 업무 처리할 때 이렇게 간직하라, 이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서비스 헌장은 뭐 특별하게 시험에 낼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다 좋은 말로 써놓은 거고. 자, 그래서 2가지는 여기서 체크해야 된다. 윤리강령 제정 과정 순서, 그 다음에 경찰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5개 항목, 요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쪽에 보세요.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법 규정이에요.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자, 이 복무 규정과 관련해서
이 57쪽에서 59쪽까지 그 규정 내용을 설명해 놨죠.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지금도 여기서도 체크하지만 뒤에 가면 이제 경찰 공무원법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공부할 때 경찰 공무원의 의무 이런 걸 공부할 때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58쪽을 공부하세요. 58쪽에 보면 제3장 복무 등 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자 읽어보고요. 이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는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 제8조 지정된 장소 외에서 직무 수행 금지 제9조 근무 시간 중 음주 금지 제10조 개인 간의 어떤 민사 분쟁에 개입하면 안 된다. 친구가 돈을 못 받았다. 월급 못 받았다. 경찰이 개입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응? 야, 이거 보니까 그 영화 생각나네.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베테랑 보셨어요? 베테랑에 보면 그 주인공 황정민이 화물차 운전기사한테 그 임금 못 받고 어쩌고 저쩌니까 그 월급 임금 안 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 그러면서 명함 줍니다. 근데 그거 임금 이거 받고 못 받고 이거는 민사상의 분쟁이라 그건 경찰이 개입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받은 거 민사 소송 같은 거로 해결해야죠.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 영화니까 이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사 분쟁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 11조 경찰 공무원은 뭐예요? 근무 관계 변동이 있으면 소속 상관에 신고해야 될 의무, 상관에 대한 신고 의무, 그다음에 보고 및 통보 의무, 또 여행 제한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여행 제한에서 숫자 하나 유의해 두세요.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뭐예요?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몇 시간 이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갈 때, 거기 2시간 나왔죠? 치사하지만 그런 거 냅니다. 응? 그러니까 그 2시간 이내에 바로 직무 복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기관장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조부터 13조까지, 14조까지 그냥 읽어두시고 다른 것들은 별건 없어요. 요거 나중에 이제 의무 어느 법이 정한 의무냐 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 다만 13조에서 주의할 거는 2시간 그거만 잘 유의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0쪽으로 가보세요. 60쪽으로 가면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게 나와요. 경찰 공무원 행동 이것도 일종의 아까 그 경찰 공무원 윤리 강령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제 훈령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 이거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이거 나올 가능성들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 또 개정도 조금 됐고 그래서 이 내용이 꽤 많은데 67조까지 있어요. 다 이제 공부를 전체적으로 경찰학 다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이거 한 번만 갖고 안 되는 거잖아. 최소한 몇 번을 또 복습하고 돌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복습하면서 그때마다 어떻게 돼? 안 본 거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 강령을 경찰청장이 정해놨는데 그 일단은 다 읽어보되 지금 우리 강의 시간에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1쪽을 먼저 보세요. 61쪽을 보면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이런 항목이 있죠. 그래서 제4조를 보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관 등의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4조 1항을 보죠. 우리 경찰 공무원은 상급자가 상급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내렸어.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유를 그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게 이건 잘못된 지시 아닙니까? 하고 사유를 밝히고 소명하고 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부당한 지시라면 안 따를 수 있고 그런데도 만약에 계속 강요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예요? 거기 보면 이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해놓고 이제
그 행동 강령 책임관이라고 이게 지정된 이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상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상담한 결과 안 따라도 된다. 뭐 문제 없는 거다. 그는 당신이 옳다. 이래가지고 안 따라도 된다. 그래도 안 따르는데도 계속 같은 짓이 반복하면 다시 또 즉시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은 이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1항 2항을 같이 보면 이거는 너무 부당한 짓입니다. 안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유를 밝히고 안 따르는데 계속 지시를 반복하면 상담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상담하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이제 뭐예요? 확인해보고 이거 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속 기관장의 행동강령 책임관이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당한 수사지휘도 같은 논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 5조를 보세요. 5조를 보면 이해관계 있는 직무 회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무원은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가 자기 가족과 관계됐다든지 자기 친척과 관계됐다든지 또는 어떻게 돼요? 뭐 그 자기가 그 관련됐던 자기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던 민간 단체 등과 이제 관련이 있는 직무. 이럴 때는 그 업무 공정하게 처리하기 힘들겠죠. 그럴 때는 그 업무를 자기가 맡는 걸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해관계 있는 직무 회피. 그래서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호, 그래서 밑에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항목이 있죠. 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직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수행하면 안 되는지 그 직무를 회피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와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뭐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가 예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인사청탁 같은 것도 받으면 여러분들 62쪽에도 쭉 한번 읽어보실 때 인사청탁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 받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 그 거부하되 계속적인 지시가 오게 되면 뭐 아까 말한 대로 그 상급자나 행동강령 책임관하고 상담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런 식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우리 63쪽에 볼까요? 뭐 부당이득 수수금지, 쉽게 말하면 뭐 선물이나 뇌물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냥 제목만 체크해봐요. 63쪽에 제 10조 이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하도록 이권에 개입하면 안 된다. 자기 그 공무원의 직위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 안 된다. 알선이나 청탁 금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 등을 제한한다.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수사했더니 뭔가 알게 된 정보를 위해서 주식을 미리 사가지고 이득을 얻는다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어제도 뉴스 들어보니까 무슨 회계법인이 어떤 기업 이 회계감사라고 그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그 오를 거다라는 걸 미리 알아가지고 그 주식 많이 사가지고 몇 억을 챙겼다 그래가지고 어제 다 수사 체포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자, 그 다음에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수익의 이 공용물이라는 건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공시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관용차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1항 읽어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 원칙, 그죠?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서 2호를 보면 어떻게 돼요? 3만 원 이내에 간소한 식사 이런 것, 그러니까 식사 대접 받을 수는 있는데 3만 원 이내일 때만 가능하다. 그죠? 3만 원 넘는 식사 대접은 안 된다는 뜻이죠. 3만 원 이내에서의 간소한 식사 이런 거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받아도 된다. 그죠? 또 4호에 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내지 홍보용 물품 무슨
그저 뭐 있어요 무슨 뭐 우리 공무원도 경찰 공무원도 무슨 뭐 동문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체육대회 했다. 그럼 다 수건 하나씩 주는 거 이런 건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죠? 또, 예. 여러분 65쪽으로 또 건너뛰어 볼까요? 65쪽 가면 제 17조에 경조사, 뭐 자식들 결혼한다, 뭐 이런 거 경조사 이런 거 다 뭐예요? 아무래도 이거 알리면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 주고받는 거 제한해가지고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네 가지 경우는 예외다. 이렇게 뭐 4개 사항이 있죠. 그리고 2항에 가면 어떻게 있어요?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 그죠? 원칙이 그렇죠? 경조사 허용되는 금액은 원칙이 5만 원 이내입니다. 응? 아까 뭐 식사 등 대접받는 건 3만 원 이내고, 그죠? 네. 자, 요새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 내용이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66쪽 하나 더 볼까요? 66쪽에 보면 제 21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항목 볼까요? 자, 제 14조나 17조 2항을 위반하여 뭐 선물 등을 받았거나 또는 아까 17조 2항이 경조사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금전 등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경조사비를 뭐 많이 받았거나 이렇게 한 공무원은 제공한 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주고받는 게 금지된 금품들 즉시 반환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그냥 반환해야 되는데 이 항은 어떻게 돼요? 이 반환해야 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한 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를 알지 못하거나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여기 있죠. 규정이 정한 시한 내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그 금품 등을 받았을 때는 제 14조 규정이면 다시 보죠. 그 금품 등을 수수했을 때는 받은 즉시 또는 그다음에 경조사 기준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았을 때는 경조사가 끝난 후 7일 이내 반환을 해주든가 반환이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내지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인도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그대로 갖고 있다 걸리면 징계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동강령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 연습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어느 부분들이 더 어떻게 틀리게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간 공부한 부분은 이제 경찰 활동의 기준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요약하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경찰 활동의 기준은 사회계약서인데 이러한 사회계약서로부터 코엔과 펠드버거라는 학자가 도출한 뭐예요? 그 경찰 활동의 기준 요 5가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우리 경찰 윤리강령과 관련해서 현재 1991년 경찰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5가지 경찰 바람직한 경찰상 5가지 항목 있죠.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죠.